미국의 역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1492년 컬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시작됩니다. 컬럼버스의 항해는 스페인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이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컬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고 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득은 자연스럽게 스페인의 국고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대서양 항로 개척의 선두주자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컬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착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서아프리카 항로를 모두 개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최종 목표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를 유럽으로 직수입하는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고 15세기 말까지 이 목표는 거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경쟁해야 하는 스페인은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에 접근하기로 결정합니다. 포르투갈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피하면서 한 번의 게임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대서양 횡단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이 컬럼버스를 후원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엘도라도와 같은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농작물을 경작해서 유럽에 가져다 판다든가 하는 고차원적인 생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금광을 찾는 것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즈텍을 멸망시킨 코르테스나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피사로 등이 원주민 제국의 황제들에게 금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정상적인 싸움이었다면 100년은 좋게 걸렸어야 할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16세기 초에 스페인은 주요 원주민 저항 세력을 거의 다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메리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을 이용한 기마병과 이미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유럽의 조총과 대포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백에 불과한 유럽인 병력으로 신대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에 아무런 면역력이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과 접촉한 후에 병에 걸려 쓰러지는 비운을 맞아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적게는 70%, 통계에 따라서는 무려 90%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30년이 될까 말까 하는 기간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렇듯 손쉽게 아메리카 대륙을 그들의 땅으로 접수할 수 있었고 그들은 곧 그들이 목표했던 금광과 은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오늘날 볼리비아에 위치한 포토시 광산이 대표적인 은광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은의 양은 16세기 당시 세계 전체의 생산량의 무려 3분의 1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굴된 금과 은은 스페인을 유럽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인들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나전 칠기와 같은 사치품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이래로 중국은 화폐를 은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이 꼭 필요했습니다. 결국 대량의 은을 독점한 스페인이 아시아 무역을 상당 부분 잠식하게 되었고 스페인은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100년가량 즉 16세기 내내 유럽 최고의 부자 나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신대륙의 알짜배기 땅을 모두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이 빨리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1492년까지 재정복 운동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한 이슬람 왕국을 모두 몰아내고 가톨릭 국가로의 통일을 이루었는데 하필 16세기가 지나며 북유럽은 종교개혁이 촉발한 내전과 분열에 시달렸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경쟁국은 스페인처럼 신대륙에 진출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정면 승부를 해서 전쟁을 하기에는 이미 스페인과의 국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스페인의 화물선을 약탈하는 해적지를 일삼게 되는데 사략선이라고 하는 이런 해적선들과 해적들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실상 국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형태를 띈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게도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북아메리카였습니다. 오늘날의 캐나다와 영국에 해당하는 북아메리카에는
중남미와는 달리 대규모 금광이나 은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이 지역에 몇 번이나 탐사대를 파견했지만 좋은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눈독을 들일 만한 귀금속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은 스페인이 버린 땅이었고 이곳이 영국과 프랑스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두고 경쟁을 벌이던 영국과 프랑스 중 우위를 점유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만약 북아메리카에서 금이나 은을 구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돈이 되는 것은 비버 털과 같은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서는 비버 털로 만든 모자 등 모피 제품들이 크게 유행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렵 자원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은 오데오 연안이었는데 이곳에 먼저 영향력을 확장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에게도 한 발 뒤진 영국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오늘날 미국 동부 해안에 해당하는 지역을 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남부 지역이 식민지 건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월터 롤리경을 파견해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아노크 섬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미국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초기 식민지들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